이게 제 무덤인가요? 서울 외곽, 낡은 공동묘지 한켠. 윤호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서 한 할머니가 맨손으로 흙을 파헤칩니다. 비바람에 젖은 손, 멈추지 않는 눈물. 그런데 묘비 아래엔 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거기 누구세요? 돌아본 할머니 앞에 왼손에 흉터가 있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윤호야, 내 새끼야. 30년 전 헤어진 모자. 한 장의 구겨진 편지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믿기 힘든 그들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강말순입니다. 올해 78이에요.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요. 잠을 더 자고 싶어도 몸이 먼저 일어나죠.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50년 넘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 이제는 푹 자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서울 외곽의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방 크기는 3평도 안 돼요. 부엌이랑 화장실 합쳐서요. 그래도 제겐 이게 전부예요. 비가 새지 않고 바람만 막아주면 그걸로 됐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손수레를 끌고 나가요. 폐지를 주우러요. 무거운 손수레가 덜컹거리며 골목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죠. 저도 알아요. 저렇게 늙은 할머니가 아직도 폐지를 줍는다고 안쓰럽게 보는 거. 하지만 전 그런 시선에 익숙합니다. 벌써 몇십 년째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죠. 그때 저는 36이었고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아이는 어리고 결국 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보육원에 보냈어요.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봉화보육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서울 금천구에 있던 낡은 2층 건물이었죠. 아들의 작은 손을 놓던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멍하니 쳐다봤죠. 엄마 금방 데리러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다시 찾아가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용기도 없어졌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오래된 책들과 편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은 쓸모없는 것들이었지만 그 중에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구석구석 찢어진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죠.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윤호예요. 저 보육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곧 찾아갈게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호. 그건 제가 아들한테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 이름을 보육원에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선 그냥 무명시로 등록했거든요.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87년 5월 14일. 그리고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금천구 봉화보육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밤 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글씨체를, 종이의 질감을, 날짜를.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봉화보육원을 찾아갔어요. 기억을 더듬어 그 골목을 걸었죠. 하지만 보육원이 있던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물어진 담장과 녹슨 철문만 남아 있었어요. 여기 예전에 보육원 있었죠?
근처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진작에 없어졌어요. 한 30년 됐나? 원장이 불법으로 뭐 한다고 경찰한테 끌려갔다던데. 불법이요? 그때 애들 외국으로 막 팔아넘겼다잖아요. 입양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다 돈 받고 판 거였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 아들도, 혹시 그때 일하시던 분 중에 아직 살아계신 분 없을까요? 글쎄요. 수녀님 한 분이 근처 성당에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전 곧장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성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머리가 새하얗게 센 수녀님 한 분이 의자를 닦고 계셨습니다. 수녀님. 네, 무슨 일이세요? 저, 봉화보육원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수녀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곳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을 찾고 있어요. 그제야 수녀님이 저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아드님이요? 네. 1982년에 보육원에 맡겼었어요. 근데 이 편지를 우연히 주었는데 편지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수녀님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따라오세요. 수녀님은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철제 캐비닛을 열더니 먼지 쌓인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당시 보육원 아이들 기록이에요. 경찰이 압수하고 남은 거.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러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강말순이라는 이름 옆에 윤호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당신 아드님이에요. 사진은 없었지만 기록은 분명했습니다. 윤호 5살, 어머니 강말순. 입소일 1982년 3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수녀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소 기록이 1987년 5월 15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은요? 기록이 없어요. 아마 불법 입양 리스트에 들어갔을 거예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그럼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복지센터에 가보세요. 혹시 입양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전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윤호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볼게요. 컴퓨터를 두드리던 복지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기록 말소 처리돼 있어요. 불법 입양 사건 관련자로 분류됐네요. 그럼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당시 브로커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해외로 보낸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빼앗긴 거였죠. 포기하지 마세요. 찾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복지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 결심했어요. 끝까지 찾아보기로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을 꼭 만나야 한다고요. 며칠 뒤, 전 다시 봉화보육원 근처로 갔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서요.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슈퍼마켓을 발견했어요. 주인은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옛날에 봉화보육원 아세요? 알죠. 왜요? 그때 하얀 봉고차가 애들 데려갔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 그거. 오 사장이라고 있었지. 그 사람이 애들 실어 날랐어. 오 사장이요? 응. 지금은 지방에서 폐차장 한다던데. 어디요? 경기도 어디였나? 평택인가? 전 곧장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외진 폐차장이었어요. 녹슨 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여기 오 사장님 계세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봉화 보육원 일로 왔어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남자는 저를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낡은 의자에 앉히더니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뭘 알고 싶으신데요? 제 아들 찾고 있어요. 윤호라고. 윤호. 남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강말순이라는 분 아세요? 전데요.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의 엄마였어요? 네. 세상에. 남자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얘기예요? 전 그때 돈이 필요했어요. 애들을 실어 나르면 돈을 줬거든요. 한 명당 50만 원씩. 그땐 그게 큰 돈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아들도. 윤호는 특별했어요. 다른 애들은 울기만 했는데 그 애는 계속 말했거든요. 엄마가 오신대. 엄마가 곧 데리러 오신대. 그래서 전 그 애를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요. 브로커한테 넘기려고 차에 태웠는데 그 애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고요? 네.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날 밤 미친 듯이 찾아다녔죠. 근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남자가 서랍을 열더니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게 제 집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편지를 받아봤어요. 제가 주었던 편지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도 몰라요. 그날 이후로 전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 애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서. 전 편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윤호가 저한테 보낸 신호였어요. 더 아는 거 없어요? 그날 이후로 그의 소식은 못 들었어요. 근데 한 달쯤 뒤에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었어요. 미아 보호했다고. 어디요? 그 근처 경찰서였던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와서 전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1987년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 이름 모를 소년 보호 약 10세 추정. 사진이 흐릿했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윤호였어요. 기사에 따르면 그 소년은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 이름으로 입양됐다고요. 한도윤이라는 이름으로요. 한도윤. 그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복지사가 가르쳐준 대로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도윤은 지금 유명한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매, 제 코를 닮은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손목에 보이는 희미한 흉터. 그건 제가 아들에게 만들어줬던 손목근 자국이었어요. 빨간 실로 엮어서 채워줬던 그 끈. 아이가 너무 세게 당기는 바람에 살짝 벗겨진 적이 있었거든요. 전 떨리는 손으로 회사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곳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높은 빌딩 앞에 섰을 때 전 너무 초라했습니다. 낡은 옷에 허리 굽은 할머니. 여기가 제 아들이 일하는 곳이라니. 며칠 동안 그 건물 앞을 서성였어요. 아들을 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엄마라고 하겠어요. 50년을 버리고 살았는데.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아, 그냥. 여기 계속 계시는데 혹시 누구 찾으세요? 아니에요. 갈게요. 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회사 건물 CCTV에 제 모습이 찍혔나 봐요. 며칠 뒤 한도윤이 그 영상을 봤다고 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요. 그는 제 얼굴을 보고 멈춰섰대요.
낯익은 얼굴이라고요. 그리고 오래전 꿈에서 늘 나타나던 할머니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할머니요. 한도윤은 직접 저를 찾아 나섰어요. 경비에게 물어서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을 알아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제가 폐지를 줍고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혹시 할머니,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뒤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사진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네. 죄송한데 저희 회사 앞에서 누구 찾으셨죠? 아, 아니에요. 할머니, 혹시 저 아세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편의 눈이었습니다. 모르는데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아들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한도윤이 중얼거렸어요. 뭐라고요? 할머니를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수레를 버려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78살의 몸으로요. 할머니. 뒤에서 한도윤이 소리쳤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전 그때 아들을 지키지 못했을까? 며칠이 지났어요. 전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익숙한 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한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는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제가 주었던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그도 같은 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편지 어디서 구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쓴 거예요. 확신은 없지만 글씨체가 똑같아요. 그럼 할머니도 이 편지 갖고 계시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도 편지를 꺼냈습니다. 두 장의 편지는 완벽히 똑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한도윤이 편지를 받아들고 떨고 있었어요. 윤호야.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윤호라고요? 그게 네 이름이야. 내가 지어준.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 엄마야.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도윤은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거짓말. 아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전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8살의 늙은 엄마가 50살도 안 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할머니, 아니 어머니. 한도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너를 찾고 있었어. 50년 동안. 50년. 나도 몰랐어. 내가 입양됐는지 어디 있는지. 근데 이 편지를 주었어. 그래서 찾기 시작했지. 한도윤이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어린 시절 자신의 글씨를 보면서 그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보육원에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엄마를 기다렸지. 내가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안 오셨어요? 그 질문에 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변명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아빠가 죽었어. 그래서 돈이 없었지.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이요? 지금 생각하면 변명이야. 그냥 내가 약했던 거지. 한도윤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지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제 기억은 거의 없어요. 10살 때 경찰서에서 발견됐대요. 그전 기억은 다 사라졌고요. 그래도 이 편지는 썼잖아. 네. 근데 이상한 건 이 편지가 어떻게 두 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을 찾았다는 것. 같이 가볼 데가 있어. 제가 말했어요. 어디요? 네 무덤. 한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덤이요? 응. 내가 실종된 뒤에 행정상으로 사망 처리됐나 봐. 봉화보육원 뒤편에 있어. 우린 함께 그곳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공동묘지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그곳 한 구석에 작은 묘비가 서 있었어요. 윤호라는 제시도 H 계속 이름만 새겨진 초라한 묘비였습니다. 한도윤은 그 묘비 앞에 멈춰 섰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게 제 무덤이군요. 응. 근데 관은 없어. 빈 무덤이야. 저도 며칠 전에 확인했거든요. 묘비만 세워져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도윤이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여기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무슨?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데 동시에 안심이 돼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은 오랫동안 자기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뿌리가 없이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 이름이 새겨진 곳을 찾은 거예요. 비록 무덤이지만요. 윤호야. 네. 한도윤 말고 윤호로 불러도 돼.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좋아요. 한도윤은 주어진 이름이니까요. 우린 그날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다시피야. 폐지 주우며 살았지. 힘드셨겠어요. 힘들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전 좋은 집에 입양됐어요. 돈도 많았고 좋은 교육도 받았고요. 다행이네. 근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늘 뭔가 빠진 기분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이젠 알잖아. 네. 근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늦은 게 아니야. 우린 지금 만났잖아. 윤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제 손을요. 이 손으로 50년을 사셨군요. 흥. 죄송해요. 뭐가? 제가 기억을 잃어버려서요. 어머니를 더 빨리 찾지 못해서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전 윤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엔 작고 보드라웠던 손이 이제 크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뭘? 계속 폐지 주우며 사실 거예요? 그래야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니에요. 이제 저랑 같이 사세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넌 내 인생 살아야지. 어머니도 제 인생의 일부예요. 윤호야, 난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아니에요. 50년을 혼자 사셨잖아요. 이젠 함께 살아요. 윤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전 그 마음이 고마웠지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생각해보자. 천천히.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우린 묘지를 나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윤호가 밥을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윤호는 계속 반찬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너도 먹어. 전 괜찮아요. 식사하는 내내 윤호는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마치 제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오랜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가족 생각하고. 저 닮았어요? 많이.
얼굴도 그렇고 눈빛도 그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어. 높은 곳에서 떨어졌지. 그때 제가 5살이었군요. 응. 넌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할 거야. 맞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우린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 윤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래. 왜 보육원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요? 그 질문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답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무서웠어. 내가 날 원망할까봐. 그래도 왔어야죠. 알아. 지금 생각하면 나도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땐 정말 힘들었어. 하루하루 살기도 벅찼거든.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응. 내일 다시 뵈러 와도 돼요? 전 놀라서 윤호를 쳐다봤어요. 바쁘지 않아. 어머니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 와. 그날 밤 전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 윤호가 정말 왔어요. 손에 큰 봉지를 들고요. 이게 뭐야? 밥이랑 반찬이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사왔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윤호는 제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금간 천장, 삐걱거리는 마루.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여기서 50년을 사셨어요? 여긴 10년 됐어. 그전엔 더 좁은 데 살았지. 어머니, 제발 저랑 같이 사세요. 윤호야. 집도 넓어요. 방도 많고요.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넌 결혼 안 했어? 윤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왜? 뭔가 완전하지 않은 기분이었거든요. 제 자신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잘못으로 아들이 평생 외롭게 살았던 거예요. 이젠 알잖아. 내가 누군지.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그날 하루 종일 함께 있었어요. 윤호는 제가 폐지 줍는 것도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만하세요. 안 돼. 이게 내일이야. 이젠 일 안 하셔도 돼요. 일 안 하면 뭐 해?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 윤호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그의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집 세시네요. 내가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샜겠어. 우린 함께 손수레를 끌었어요. 정장 입은 회사 대표가 폐지 수레를 끄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윤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거 무겁네요. 그러게. 매일 이걸 끌고 다녔어. 존경스러워요. 뭐가? 어머니 힘이요. 이렇게 힘든 일을 50년이나 하셨잖아요. 힘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지. 그래도 대단해요. 며칠이 지났어요. 윤호는 매일 아침 제 집으로 왔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폐지를 주우러 다녔어요. 어느 날 윤호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집 계약서요. 제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구했어요. 왜? 어머니 드리려고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 어머니, 더 이상 이런 데서 살 순 없어요. 난 여기가 좋아. 제발요.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윤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난 계속 폐지 줍는다.
윤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왜요? 그게 내 삶이니까. 그걸 빼앗지 마. 알겠어요. 대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이사하는 날 윤호가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제 짐이라곤 옷가방 하나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지만요. 새 집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햇볕도 잘 들고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죠. 어때요? 좋네. 정말요? 응. 고마워. 윤호가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 잠을 잤어요. 푹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가 아침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내 덕분에. 다행이네요. 이제 매일 아침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너 회사는? 오전엔 집에서 일해요. 어머니 아침 챙겨드리고 나가면 돼요. 전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린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윤호는 매일 저를 찾아왔고, 전 그런 윤호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윤호가 물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지금 행복하세요? 전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이 뭘까? 5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편안해. 그거면 됐어요. 너는? 저요? 응. 너는 행복해? 윤호가 미소 지었어요. 네. 처음으로 행복해요. 어머니를 찾았으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젠 그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어머니, 과거는 과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윤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니, 저 하나 부탁해도 돼요? 뭔데? 가끔 저한테 윤호야라고 불러주세요. 그 이름이 좋거든요. 그래, 윤호야. 네, 어머니. 우린 그렇게 새로운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50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부터 함께할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윤호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 폐지를 주우러 나갔죠. 윤호가 말렸지만 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꼭 폐지를 주우세요? 이게 내 삶이니까. 이젠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하면 뭐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윤호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주말이면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 날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옛날 동네를 지나게 됐어요. 봉화 보육원이 있던 그곳이었죠. 여기가 제가 있던 곳이에요? 응.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린 허물어진 건물 앞에 섰어요.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서 윤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서 외로웠을까요? 아마도. 어머니를 기다렸을까요? 그랬을 거야. 윤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많이 무서웠겠지.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린 그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과거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윤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아파해요. 응.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괜찮으니까요. 정말? 네. 어머니를 찾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전 윤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착하게 자랐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윤호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제가 할게요. 너 요리할 줄 알아? 배웠어요. 어머니 모시려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맛있어. 정말요? 응. 고마워, 윤호야. 천만에요, 어머니. 우린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제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윤호가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어머니, 내일도 올게요.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돼.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전 50년을 어머니 없이 살았어요. 이젠 매일 보고 싶어요. 그 말에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조심히 가. 네. 푹 주무세요. 문이 닫히고 전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다시 윤호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계속됐습니다. 느리지만 따뜻하게요. 어느 날 윤호가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뭔데? 제 양부모님이 찍어주신 사진들이에요.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린 윤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한테 잘해주셨고요. 다행이네. 근데 전 늘 뭔가 빠진 기분이었어요. 가족 같지 않은 느낌. 지금은 어머니가 있으니까 완전해진 것 같아요. 윤호가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사진 있으세요? 없어. 다 잃어버렸어. 그럼 지금부터 찍어요. 우리 둘이. 윤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속 우린 닮아 있었어요. 같은 눈, 같은 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모자였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액자에 넣어드릴게요. 그래. 며칠 뒤 윤호가 큰 액자를 들고 왔어요. 우리 사진이 예쁘게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걸어드릴게요. 액자가 벽에 걸렸어요. 우리 집에 처음 생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좋네. 그죠? 매일 보세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전 액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78살의 할머니와 45살의 아들. 늦었지만 다시 만난 모자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우린 더 가까워졌어요. 윤호는 이제 저를 병원에도 데려갔습니다. 건강검진도 받게 하고 아픈 곳도 치료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대로 좀 챙기세요. 알았어. 약도 꼭 드시고요. 그래. 윤호가 웃었어요. 제가 말을 안 들을 걸 아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느 날 윤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어디예요? 공동묘지에 있어. 근데 왜? 같이 가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우린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묘비 앞에서 윤호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지, 저 윤호예요.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윤호가 절을 했습니다. 깊고 정중한 절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고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전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효자가 됐구나. 묘를 나오는 길 윤호가 말했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거. 그럴 거야. 어머니, 아버지 많이 보고 싶으세요? 응. 매일. 저도 보고 싶어요. 기억도 없는데. 우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중년의 아들이었지만 마치 어린아이처럼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호가 물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정말요? 그래. 내가 있으니까. 저도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구겨진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요. 지금도 전 매일 아침 폐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하지만 이젠 손수레가 무겁지 않아요.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리고 손수레 위엔 언제나 윤호가 새로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사랑해요. 매일 보러 갈게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전 웃게 됩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윤호를 다시 만난 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과거는 아프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전 액자 속 우리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려요. 고맙다 윤호야. 돌아와줘서. 내일도 윤호가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린 또 함께 시간을 보낼 겁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요. 이제 전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으니까요. 늦게 찾았지만 다시 만났으니까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그 편지는 기적이었어요. 희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린 함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